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로써 18살을 맞은 은비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말이면 그나마 학교에서 보내는 8시간의 휴식도 없이 꼬박 16시간을 지옥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손가락 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지만 은비는 이를 깨물며 첫 번째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때 묻은 접시들 사이로 어젯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삼겹살 냄새가 새벽 공기에 눅눅하게 배어 있었죠. 철푸덕 소리와 함께 물에 담근 손이 금세 빨갛게 익어갔어요. 18살 소녀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 여기저기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은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10살 때부터 시작된 이 지옥 같은 일상이 이제는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쿵,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은비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굵직하고 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식당 주인 조사장이었어요. 은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면 안 된다는 걸 8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그저 손만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릇 하나, 또 하나. 설거지 속도를 높이면 혹시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퍽 하는 충격이 뒤통수에 가해졌어요. 은비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고 젖은 손에서 미끄러진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조사장의 손바닥이 또다시 은비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접시가 깨졌습니다. 내가 밥 줘서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은비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대꾸하면 더 맞는다는 걸 알았기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조사장은 주방 구석에 놓인 양은 냄비를 발로 걷어찼어요. 뚜껑이 열리며 안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제 손님들이 남긴 잔반이었죠. 밥알과 반찬이 뒤섞여 이미 색이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침은 이거 먹어. 음식 남기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조사장은 그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은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깨진 접시 조각이 무릎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몸이 아팠으니까요. 뒤통수가 욱신거렸고 입술 안쪽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 나왔어요. 저 잔반 냄비를 처음 받았던 게 언제였는지 은비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살 때였어요. 엄마가 떠나고 이 식당에 맡겨진 첫날 밤, 은비는 그 잔반을 먹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는 울 수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눈물조차 마른 지 오래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은비는 홀에 나가 서빙을 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어요. 아이고 은비야. 단골 손님인 동네 아주머니가 은비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주방에서 조사장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입가에 넉살 좋은 미소를 띠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어머,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조사장은 능숙하게 은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은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조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은비 예쁘죠? 제가 친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불쌍하게 부모 다 여의고 갈 데가 없어서 제가 데려왔거든요. 조 사장의 손이 손에 들고 있던 꽃무늬 점퍼의 소매를 잡아들어 보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아끼던 옷인데 은비한테 물려줬어요. 이 나이에 남의 자식한테 이 정도 해주는 사람 없죠? 손님들이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은비야, 넌 복 받은 거야. 조 사장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은비는 고개를 숙인 채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꽃무늬 점퍼는 조 사장이 물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걸 은비가 주워 입은 거예요. 새벽 4시에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남은 잔반을 먹고 등이 휘도록 일해도 은비에게 주어지는 건 이 낡은 점퍼 한 벌뿐이었죠. 내년에는 대학도 보내줄 거예요. 우리 은비 이렇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조 사장이 너스레를 떨었어요. 손님들은 조 사장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걷어 키우는 천사 같은 사람. 마을 사람들 눈에 비친 조 사장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은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밤이 깊어지자 식당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조 사장의 지인들이 모여 고성방가를 질러댔고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은비는 주방에서 또다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웃음소리, 고함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럽게 울려 퍼졌죠. 자정이 넘어서야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주방 문틈으로 홀을 엿보았어요. 조 사장이 테이블에 엎드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떠났거나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죠. 지금이었어요. 은비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주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선반 밑에 놓여 있었어요. 은비는 그 운동화를 들어 밑창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 비닐에 쌓인 작은 물건이 있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은비의 손이 떨렸어요. 이 카드를 처음 받았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8년 전 엄마 서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한때 빛나던 눈동자는 이미 흐려져 있었고 창백한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은비야. 응, 엄마. 이 카드 잘 간직해. 엄마의 손이 은비의 작은 손에 차갑게 닿았어요. 그 손이 쥐어준 검은색 카드는 플라스틱 치고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18살 생일이 되면 꼭 이 카드를 써. 그전엔 절대 쓰면 안 돼. 알겠지? 왜요, 엄마?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밖에 못 남겨줘서.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비는 그 카드를 신발 밑창에 숨겼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18살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이유는 몰랐지만 엄마의 유언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늘은 은비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생일이었죠. 하지만 은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요. 은비는 검은색 카드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더 이상은 못 버텨요, 엄마. 이 지옥에서 하루만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은비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기로요.
주방 창문은 좁았지만 은비의 마른 몸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은비는 꽃무늬 점퍼 주머니에 엄마가 남긴 작은 수첩을 챙겨 넣었습니다. 카드와 함께 엄마가 남긴 유품이었죠. 그리고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맸어요. 창틀에 손을 얹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쩌지? 조사장이 깨어나면? 그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은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어차피 죽어요. 맞아 죽든 일하다 죽든 달아나다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은비는 창문을 넘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죠. 발밑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은비는 읍내 버스 터미널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낡은 운동화가 어둠 속 시멘트 바닥을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골목길에서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등 뒤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하고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은비는 달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 쪽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그리고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은비, 이 나쁜 년이. 조사장이었어요. 은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들켰어요. 벌써 들킨 거예요. 조사장의 고함이 어둠 속을 뚫고 쫓아왔어요. 이어서 트럭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하고 엔진이 요란하게 울부짖었죠. 은비는 더 빠르게 달렸어요.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끝이니까요. 저 트럭에 잡히면 다시는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은비야, 나오너라. 조사장의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은비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 발바닥이 땅의 감촉을 그대로 느꼈어요. 그때 저 멀리 식당 쪽에서 트럭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어요. 조사장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미친 듯이 어둠 속을 훑으며 달렸어요.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골목 한쪽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은비는 몸을 낮춰 그 더미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축축한 쓰레기 봉투가 등에 닿았고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르릉, 트럭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휩쓸었어요. 은비가 숨어있는 쓰레기 더미 바로 앞까지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비는 온몸을 웅크린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어요. 은비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어요. 조사장은 분명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은비는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비는 그 골목들 사이를 누비며 달렸습니다. 읍내 건너편에 있는 버스 터미널을 향해서 100m 달리기 할 때처럼 달렸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발이 휘청거렸어요. 낡은 운동화 끈이 풀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은비는 풀린 끈을 질질 끌며 계속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웠어요. 운동화 밑창이 닳아 맨발이나 다름없었죠. 어느 순간부터 발가락 끝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운동화 앞코가 찢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온 거였어요. 거친 시멘트 바닥에 긁힌 발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리며 엄마가 아직 은비 곁에 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지난 10년간 기억조차 못하고 잊고 있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그 생각이 은비를 버티게 해줬어요. 피가 나도 숨이 막혀도 다리가 풀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트럭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사장이 트럭에서 내린 거였어요. 은비야, 나오너라. 조사장의 목소리가 새벽 골목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는 듯 하면서도 독이 서린 목소리였죠. 아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와. 엄마가 용서해 줄게. 거짓말이었어요. 저 목소리의 끝에 뭐가 있는지 은비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8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니까요. 다정한 척하다가 돌아서면 뒤통수를 치는 그 목소리요. 은비는 이를 악물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골목 끝에 이정표 하나가 보였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시외버스터미널 500M라는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은비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은비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저 이정표만 바라보며 달렸어요. 엄마는 왜 18살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8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터미널에 가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하나 없는 텅 빈 거리, 은비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죠. 드디어 터미널 광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건물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비의 발이 멈췄어요. 터미널 정문 앞에 트럭 한 대가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조사장의 트럭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이곳에? 어떻게 먼저 도착한 거죠? 은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트럭 옆에 조사장이 서 있었어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 터미널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저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어요. 터미널 건물 옆으로 돌아가면 뒷담이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화장실 창문이 보였어요. 좁았지만 은비의 마른 몸이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비는 소리를 죽이며 건물 옆으로 돌아갔어요. 뒷담에 손을 얹고 힘껏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담 위에 올라선 은비는 화장실 창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녹슨 창틀이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열렸어요. 은비는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틈에 어깨가 긁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털썩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은비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터미널 대합실이 펼쳐졌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에 노숙자 한두 명이 웅크려 자고 있을 뿐이었죠. 매표소 창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은비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앞에 섰을 때 은비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봤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점퍼는 쓰레기 냄새가 배어 있었고 운동화에서는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주머니에는 먼지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단 한 푼도요. 8년 동안 일만 했지 은비에게 주어진 돈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끝인 건가요?
그때 은비의 손이 꽃무늬 점퍼 안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달리는 동안 소중히 넣어뒀던 게 만져졌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같은 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도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빌딩 숲 사이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 강태호가 서재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한 명의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강 회장은 커다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떠 있었고 구석에 추적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만 켜두면 언젠가는 신호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강 회장의 손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어요. 서재 어디에도 없는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누르자 칸막이가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죠. 그 안에는 낡은 신문 뭉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길고 검은 머리카락, 초승달처럼 휜 눈, 오똑한 코.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그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강 회장의 입에서 거친 숨결과 함께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20년 전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불러본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 있던 신문 기사를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선명한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서 시민 구하고 순직한 영웅 소방관 김민우, 향년 28세. 강 회장의 손가락이 기사 속 사진을 쓸어내렸어요. 소방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위, 김민우였죠. 2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빠, 저 민우 씨랑 결혼할 거예요. 서연이 처음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돼. 넌 내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해. 싫어요. 저는 민우 씨를 사랑해요. 사랑? 그딴 게 밥 먹여주냐? 정신 차려, 서연아. 아빠는 왜 항상 돈 얘기만 해요?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날의 싸움은 격렬했어요. 강 회장은 호통을 쳤고 서연은 울면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죠. 그 남자랑 결혼하려면 나가.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야. 서연은 정말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고개 숙이고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도 연락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순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신문 기사를 통해서였어요. 그제야 강 회장은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어요.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은 그때부터 스스로를 고문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을 떠올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했을까?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었나? 돈이 뭐라고, 체면이 뭐라고. 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서연아, 아비가 잘못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강 회장은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동생 철호였어요. 형님, 점심 드셨습니까? 강철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야망으로 가득 찬 눈이었죠. 아니, 아직. 무슨 일이냐? 아, 별일 아닙니다. 그냥 형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생의 걱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강철호가 나가자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회장 자리, 그룹의 지분, 결국 다 돈 때문이었죠. 한편 저택 별채에서는 강철호가 전화기를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금 형님 상태가 어떻냐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 이제 곧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강철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문제는 그거야. 형님이 아직도 서연이 그년을 찾고 있어. 20년째 카드 추적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고. 강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서연이가 살아있고 그년한테 자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상속 지분이 전부 날아가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손을 써야지. 보안 시스템 해킹은 끝났어. 카드 신호가 뜨는 순간 우리한테도 알림이 와. 형님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강철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딸년이 살아있으면 먼저 찾아서 처리해.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 해. 알겠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철호는 창밖의 바쁜 도로 풍경을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거대한 제국을 손에 넣기 위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서연이 죽었든 살았든 방해물은 치워버리면 그만이었죠. 밤이 되어 다시 서재로 돌아온 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또 통증이었습니다. 요즘 부쩍 심해진 심장 통증이 가슴팍을 죄어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알약 2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물도 없이 삼키자 목이 칼칼하게 긁혔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강 회장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추적 대기 중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연아. 강 회장은 화면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비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딱 한 번만. 내가 어디 있든 찾아갈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연락해다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밤 이 화면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딸이 일부러 안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졌어요. 혹시 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하고요. 강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삐빅, 삐빅, 삐빅.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카드 사용 감지. 위치 추적 중.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호가 뜬 거예요. 화면에 지도가 펼쳐지며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읍내 시외 버스터미널이었어요.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강 회장은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를 달리며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서실, 당장 헬기 띄워. 지금 바로. 저택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새벽잠을 자던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옥상 헬기장을 향해 달렸어요.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전용 헬기가 이미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헬기에 올라타며 조종사에게 외쳤습니다. 빨리, 최대 속력으로 가. 헬기가 굉음을 내며 저택 옥상에서 떠올랐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멀어지고 헬기는 어둠을 가르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서연아, 아비가 간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카드를 매표소 창구에 내밀었어요. 서울 가는 제일 빠른 표 한 장만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무릎은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았죠. 매표원은 유리창 너머로 은비를 훑어봤어요. 흙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고 얼룩진 꽃무늬 점퍼, 그리고 피가 스며든 낡은 운동화까지. 매표원의 눈썹이 미심쩍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이 카드요? 진짜 본인 거 맞아요? 매표원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은비의 초라한 행색과 손에 들린 검은색 카드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네, 제 거예요. 제 엄마가 주신 거예요. 은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빨리 표만 끊어주세요. 매표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비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카드를 향해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그 몇 초가 은비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쾅! 터미널 정문이 벌컥 열리며 굉음이 울렸습니다. 은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현자바 조사장이었어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저거 도둑년이야. 내 돈 들고 튀었어. 조사장의 고함이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구석에서 졸던 노숙자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매표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굳어버렸습니다. 은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디로? 정문은 조사장이 막고 있었고 뒷문으로 도망치면 표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카드를 쓰지 못하면 서울에 갈 수 없어요. 서울에 가지 못하면 엄마의 유언을 지킬 수 없었죠. 은비는 매표소 창구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빨리요. 제발 빨리 결제해 주세요.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매표원은 당황해서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승인 대기 중. 은비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뒤에서 조사장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은비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엄마, 제발 도와줘요. 이 카드가 되게 해줘요. 조사장이 은비 바로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았어요. 조사장의 손이 은비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뻗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삑! 단말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의 글자가 바뀌었어요. 승인 완료. 드르륵 차표 한 장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됐어요. 엄마, 됐어요. 카드가 됐어요.
하지만 기쁨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퍽! 조 사장의 손이 은비의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은비의 등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혔고 온몸에 충격이 퍼졌죠. 인연이 진짜. 조 사장이 은비 위에 덮쳤어요. 손이 은비의 손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카드를 뺏으려는 거였어요. 나요. 은비는 카드를 쥔 손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엄마가 준 거예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조 사장의 손가락이 은비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 은비의 입이 조 사장의 손등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빨이 조 사장의 살갗에 박혔어요. 아! 조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습니다. 은비는 그 틈을 타서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났어요. 터미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야? 애가 맞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조 사장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서 모두 뒤로 물러날 뿐이었죠. 조 사장은 물린 손등에서 피가 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다시 은비에게 다가왔어요. 눈에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사람을 물어? 조 사장이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들었어요. 은비는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 카드 내놔. 어디서 훔쳐온 건지 모르겠지만 넌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조 사장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은비는 카드를 가슴에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내 엄마 유품이야. 손대지 마. 뭐? 유품? 조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 엄마가 뭔데? 쓰레기 같은 년이 쓰레기 같은 걸 낳아놓고 죽었지. 그 카드 대체 어디서 났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은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생전 처음으로 조 사장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8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조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내가 오늘 확실히 가르쳐 줄게.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어요. 두두두두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어요. 터미널 건물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사장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이 소리?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더 커졌어요. 유리창이 덜컹거렸고 천장의 형광등이 흔들렸습니다. 터미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빛이 하늘을 가르며 터미널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헬기였어요. 헬기 안에서 강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아래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졌습니다. 강 회장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20년 전에 그날을 땅을 치는 심정으로 후회했고 20년을 기다렸어요. 강 회장의 눈앞에 딸과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던 서연의 뒷모습.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때 붙잡았어야 했어요. 자존심 따위 버리고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아비가 늦었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입술 사이로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철호의 별채에서도 알람이 울렸어요. 강철호는 해킹해둔 추적 시스템의 화면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 떴다. 시골 읍내 터미널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가서 처리해. 형이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 해. 알겠나? 강철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흔적 남기지 마. 깔끔하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건 형만이 아니었죠. 강철호 역시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형의 약점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를요. 검은색 세단 세대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헬기보다는 느렸지만 그들에겐 다른 이점이 있었어요. 소리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 볼게요. 두두두두두. 헬기 소리가 터미널 상공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사장은 몽둥이를 든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뭔 일이라냐? 여기가 뭔데 헬기가 와? 그 틈을 은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사장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 사이 은비는 몸을 일으켜 터미널 뒷문 쪽으로 뛰었어요. 카드와 차표를 꼭 쥔 채로요. 아, 어딜까? 조사장의 고함이 들렸지만 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죠.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기익. 터미널 앞 도로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어요. 검은색 세단 세대가 터미널 광장에 급제동하며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은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조사장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더 무서웠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조사장은 분노에 찬 눈이었지만 저 남자들의 눈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죠. 정장 입은 남자 하나가 은비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저 애야. 잡아. 남자들이 은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조사장이 앞을 막아섰어요. 야, 너네 뭐야? 이건 내 조카라고. 끼어들지 마. 퍽! 정장 남자의 주먹이 조사장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조사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남자들은 조사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은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비는 뒤로 물러나다 터미널 외벽 기둥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래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은비의 팔을 잡았어요. 다른 한 명이 반대쪽 팔을 붙잡았죠. 은비를 차로 끌고 가려는 거였습니다. 나요. 나. 은비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은비의 몸이 질질 끌려갔어요. 도와주세요. 은비가 소리쳤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검은 세단과 정장 남자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은비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두두두두두두두. 헬기 소리가 귀를 찢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터미널 광장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엄청난 바람이 일었습니다. 먼지와 낙엽이 소용돌이치며 날아올랐죠. 정장 남자들이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은비의 팔을 잡았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조사장도 바닥에 엎드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죠. 헬기가 터미널 광장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고 먼지 바람이 가라앉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헬기를 향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어요. 하얀 백발의 노인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코트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살기가 서린 눈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세였죠. 강 회장이었어요. 강 회장의 눈이 광장을 훑었습니다. 검은 세단들, 정장 입은 남자들, 바닥에 쓰러진 조사장, 그리고 터미널 외벽에 등을 붙이고 떨고 있는 소녀. 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헬기에서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십 명의 경호원이 순식간에 터미널 광장을 포위했습니다. 강철호가 보낸 자객들은 미처 반응하지 못했어요. 경호원들이 그들의 팔을 꺾고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우두둑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죠. 강 회장은 헬기에서 내려 터미널을 향해 걸었어요.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70대 노인의 다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사장이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강 회장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들 뭐야? 내 조카 데려가려는 놈들이야? 경호원 하나가 조사장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조사장은 개구리처럼 바닥에 납작 엎어졌습니다. 꿈쩍도 하지 못했죠. 강 회장은 조사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터미널 뒷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곳에 소녀가 있었어요. 얼룩진 낡은 꽃무늬 점퍼를 입고 바닥에 웅크린 채 벽에 등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가 스민 낡은 운동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죠. 은비는 갑자기 나타난 노인을 올려다봤어요.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또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 나쁜 짓 안 했어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표 끄는 거예요. 제 카드 맞아요. 훔친 거 아니에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소녀를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얼굴, 초승달처럼 휜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20년 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던 딸의 얼굴이 소녀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딸 서연아. 은비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서연.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죠?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아비다. 아비가 왔어. 은비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후회. 깊고 깊은 후회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8년 전 병상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었어요. 은비야, 엄마한테 아빠가 있어. 너한테는 할아버지지. 그 할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냈어.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야.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는 눈빛. 엄마는 그 말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를 용서해줘. 엄마 대신. 은비의 입술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은비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은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강 회장은 그 손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손등은 동상 자국으로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18살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한 노동자의 손이었어요. 이게 뭐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손이 뭐냐고. 은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원래 이런 손인데.
8년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강 회장은 그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울부짖음이 터미널을 울렸어요. 내가 내 새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내가 서연이를 쫓아냈으니까 내 손녀가 이 꼴이 된 거야. 강 회장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딸을 쫓아낸 죄, 딸이 죽는 것도 모른 죄, 손녀가 8년간 지옥에서 살았는데 찾지 못한 죄.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은비는 펑펑 우는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할아버지인 거죠? 엄마가 말한 그 할아버지인 거죠?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얘야? 은비요. 김은비. 은비. 강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서연이가 지어준 이름이구나. 내 손녀 이름. 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딴 거 입지 마라. 강 회장의 손이 은비가 입고 있던 꽃무늬 점퍼를 잡았어요. 낡고 얼룩지고 쓰레기 냄새가 배어있는 점퍼. 강 회장은 그 점퍼를 은비의 몸에서 벗겼습니다.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였죠. 그 코트를 은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조사장에게 걸어갔어요. 이게 내가 내 손녀한테 입힌 옷이냐? 강 회장이 점퍼를 조사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퍽하며 낡은 천이 조사장의 얼굴을 덮었어요. 8년 동안 내 손녀를 부려먹고 때리고 잔반을 먹였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 여자가 내 손녀에게 한 짓, 털끝 하나까지 다 찾아내라.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죗값을 물릴 것이다. 알겠나? 강 회장은 조사장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은비에게 돌아왔어요. 떨고 있는 손녀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품에 안겼어요. 은비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체온을요. 엄마가 죽고 8년 동안 아무도 은비를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때리고 욕하고 부려먹기만 했지.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 은비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어요. 8년 동안 눈물조차 마른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은비는 마음껏 울었어요. 강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손녀를 꼭 안은 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너와 내 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터미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훌쩍였고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저 할아버지와 손녀가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 둘,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터미널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강 회장은 은비를 안아 올렸습니다. 앙상한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자, 은비야. 집으로. 은비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돌렸어요. 터미널 너머로 식당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가둬뒀던 지옥. 헬기가 이륙했어요. 굉음과 함께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은비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터미널이 점점 작아졌고 읍내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다 사라졌어요. 며칠 후 서울 본사 대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길고 넓은 테이블 한쪽 끝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동생 강철호와 그를 따르는 친척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이른바 하이에나들이었어요. 강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소환하시더니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터미널에서 자객들이 제압당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뒤였죠.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친척 중 하나가 참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솔직히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애를 데려다가 친손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도 모르는 년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친척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DNA 검사라도 제대로 된 건지.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마음은 압니다. 서연 조카를 그리워하신 거.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애를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누가 꾸민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하이에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강 회장이 감정에 휘둘려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그때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했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이에나들의 말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강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게 뭔지 아냐? 하이에나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99.99% 일치. 강 회장과 은비 사이의 혈연 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문서였죠. 강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조작일 수도. 강 회장이 두 번째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쏟아졌어요. 낡고 빛바랜 사진들이었죠. 서연이 은비를 안고 있는 사진, 은비의 돌잔치 사진, 서연이 은비에게 검은색 카드를 쥐어주는 사진까지. 이건 내 손녀가 직접 가져온 거다. 서연이가 남긴 유품. 하이에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봉투 안에서 USB 하나가 나왔어요. 강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대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신호 떴다. 시골 읍내 터미널이야. 먼저 가서 처리해. 형이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 해. 흔적 남기지 마. 깔끔하게. 강철호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철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이건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전부터였지. 내가 서연이를 쫓아냈을 때도 뒤에서 부추겼고, 내가 서연이를 찾으려 할 때마다 방해했어. 그리고 이번엔 내 손녀까지 죽이려 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내 본심을 못 봤다. 동생이라고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넌 처음부터 내 것을 빼앗을 궁리만 했구나. 강철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오해입니다. 이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닥쳐. 강 회장의 한마디에 강철호가 굳어버렸습니다. 너희 전부 오늘부로 해임이다. 모든 직위에서. 그리고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각오해라. 하이에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손녀의 눈물 한 방울이 너희들 전 재산보다 비싸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 경호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하이에나들은 하나씩 끌려나갔습니다.
강철호도 예외는 아니었죠. 형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강 회장은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20년 동안 믿었던 동생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같은 시각 시골 읍내 식당에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법무팀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조 사장은 설거지를 하다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뭐야? 당신들 뭐야? 법무팀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 아동학대 혐의, 강제노동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경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장부가 떴어요. 은비 명의로 나온 고아 보조금, 교육지원금, 생활보조금. 8년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조 사장의 통장으로 들어간 기록까지. 이게 뭐냐고요? 본인 인정하십니까? 조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애 키우는 데 쓴 거야. 밥 먹이고 재우려면 돈이 드니까. 밥이요? 법무팀 직원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어요. 조 사장이 은비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 잔반을 먹으라고 윽박 지르는 장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 시키는 장면이 차례로 흘러나왔죠. 조 사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강 회장님께서 8년치 기록을 전부 복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은비 양에게 시킨 노동시간만 2만 시간이에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조 사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은비제가 공들여 키웠어요. 그 애 나 없었으면 진작 굶어 죽었을 애라고요. 법무팀 팀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감옥에서 평생 참회하세요. 그래도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의 반이반도 못 갚겠지만. 철컥. 수갑이 조 사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조 사장이 경찰차에 실려 나갈 때 읍내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8년 동안 조 사장에게 속아왔던 사람들이었죠. 부모 없는 아이 키우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이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악마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저런 나쁜 년. 쟤 때문에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인들이 경찰차를 향해 침을 뱉었어요. 조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조 사장의 얼굴이 나왔어요. 전국에 보도되었죠. 고아 소녀를 8년간 학대하고 착취한 악덕 식당 주인. 사람들은 분노했고 댓글창은 저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은비는 강 회장과 함께 부모님 묘소 앞에 서 있었어요. 나란히 세워진 두 개의 비석. 하나에는 김민우, 다른 하나에는 강서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비의 아빠와 엄마였어요. 강 회장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흰 머리가 흙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올렸어요. 사위, 내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늙은 것이 잘못했네. 눈이 멀어서 고집이 세서 자식을 쫓아내고 죽게 만들었어. 손녀까지 지옥에서 살게 했고. 강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이제 걱정 말게. 이 아이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네. 하늘에서 편히 쉬게. 은비는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 들린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훈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아빠가 순직할 때 받은 소방관 훈장이었어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유품.
은비는 훈장을 아빠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아니,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 다 했어요. 18살 되자마자 카드 썼고 할아버지 만났어요. 은비는 엄마 묘비를 바라봤어요. 엄마, 할아버지 좋은 분이야. 엄마 말대로 후회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나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어왔어요. 묘지의 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와 아빠가 대답하는 것처럼. 은비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은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가자, 은비야. 이제 집으로.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모든 악인이 심판받았고 이제 은비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강 회장의 저택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정원의 꽃들이 이슬을 머금은 채 반짝였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은비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깨끗하게 다림질된 교복,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윤기 나는 피부. 불과 몇 달 전까지 얼룩진 꽃무늬 점퍼를 입고 새벽 4시에 설거지를 하던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은비는 교복깃을 만져봤어요.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조사장 밑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학적을 유지했을 뿐 수업 시간에 졸다가 쫓겨나기 일쑤였고 친구 하나 없이 구석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거든요. 은비야, 밥 먹어라. 아래층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 목소리를 듣는 게 아직도 신기했어요. 은비는 계단을 내려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갓 지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생선, 알록달록한 나물 반찬들. 영양 만점의 아침 식사였죠. 강 회장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은비를 보자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냐? 어서 앉아. 은비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강 회장은 젓가락을 들어 생선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하나하나 골라내고 살만 곱게 발라서 은비의 밥 위에 올려줬어요. 많이 먹어라. 학교 가서 힘들면 안 되니까. 은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생선살을 발라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워낙 어려서 기억이 없었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맙긴. 얼른 먹어. 은비가 밥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강 회장은 은비가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도 드세요. 응, 먹지. 강 회장이 뒤늦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은비에게 갔습니다. 저렇게 예쁜 손녀가 내 앞에 앉아 있다니. 매일 봐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은비의 학교 생활은 순탄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사장 밑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학교에 다녔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수업 시간엔 늘 졸았고 급식비도 제때 내지 못해 창피를 당하기 일쑤였죠. 친구라곤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냄새난다며 피했고
은비도 그냥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잠을 푹 자고 아침밥을 먹고 나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수업 내용이 귀에 들어왔고 이해가 됐어요. 모르는 건 선생님께 물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고 보니 은비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배우지 못했을 뿐이었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은비의 사연이 뉴스에 나와서 수군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은비가 밝게 웃으며 먼저 다가가자 하나둘 마음을 열었죠. 지금은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고 쉬는 시간마다 수다 떠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은비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만끽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하고 축제에서 반 친구들과 장기자랑을 하고 수학여행도 갔어요. 예전에는 그림의 떡처럼 남의 일이던 것들이 이제는 은비의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은비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어요. 할아버지, 나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은비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장학재단? 응. 아빠 이름으로요. 아빠처럼 소방관 되고 싶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재단이요. 강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내 아빠는 영웅이었지.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강 회장이 은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그러자.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내 아빠 이름으로 멋진 재단 만들자. 은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할아버지와 은비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라 서민들이 북적이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 하고 은비와 단둘이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과 싸게 드릴게요. 할아버지, 여기 귤 맛있어 보여요. 그래. 그럼 한 박스 사자. 시장 상인들은 처음엔 강 회장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게 순위에 드는 거물이 재래시장에서 귤을 사다니. 하지만 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물건을 샀습니다. 사실 강 회장과 은비가 시장에 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기, 저 할머니 좀 봐요. 은비가 골목 구석에서 팔을 파는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손님이 없어서 쓸쓸하게 앉아 계셨죠. 가보자. 두 사람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파 얼마예요? 아이고, 한 단에 1,000원이야. 그럼 10단 주세요. 10단? 그렇게 많이? 네. 저희 집에서 많이 써요. 은비가 씩 웃었어요. 사실 저택에서 파를 10단이나 쓸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정말 고마워. 강 회장과 은비는 매주 그렇게 시장을 돌며 어려운 상인들의 물건을 사줬어요.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였죠. 은비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비의 말에 강 회장은 코끝이 찡했어요. 8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으면서도 마음은 천사처럼 맑은 손녀가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그 무렵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뉴스 화면 속에 조사장이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감옥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죠. 한때 마을에서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감옥 식당이 나왔어요. 죄수들이 줄 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조사장도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허연 밥과 시든 김치가 담겼어요. 은비에게 잔반을 먹이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잔반 같은 밥을 받아야 했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동 학대 및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년간 미성년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강 회장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어요. 안 봐도 돼, 은비야. 괜찮아요, 할아버지. 은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해요. 강 회장이 은비를 바라봤어요. 불쌍해? 네. 평생 남 것만 빼앗고 살다가 결국 자기가 다 잃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꿈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큰 아이로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은비와 강 회장은 다시 묘소를 찾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묘지 주변에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비는 아빠 묘비 앞에 놓인 훈장을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았어요. 아빠, 나 요즘 진짜 행복해요. 은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학교 다니고 친구도 생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생선살 발라주시거든요. 아빠도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비의 머리카락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나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 되고 싶은 친구들 도와줄 거예요. 기다려요. 강 회장이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민우야. 이 아이 잘 키울게. 걱정 마. 두 사람은 나란히 묘비 앞에 섰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잔디만 깔려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꽃과 나무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이 은비를 위해 새로 꾸민 정원이었죠. 저 꽃들 엄마가 좋아하던 거래요. 은비가 분홍색 장미를 가리켰어요. 서연이 어릴 때 유난히 좋아하던 꽃이었죠. 강 회장이 직접 골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요? 정원 한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어요. 가지가 넓게 퍼져서 그늘을 만들고 있었죠. 저건 내 아빠를 상징하는 나무야. 강 회장이 말했어요.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잖아. 은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눈물이었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뭘. 늦어서 미안하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찾아와줘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강 회장이 은비를 꼭 안았어요. 이제 걱정 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정원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딘가에서 엄마와 아빠도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 은비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잘 살게요.